문학 비평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을 비평한다. 이 시간에는 그 비평의 방법론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을 어떻게 비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인간을 비평할 수는 없습니다. 삶을 비평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을 비평할 수는 없습니다. 감히 누가 독자적인 인간의 존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인간성이 있고 인간형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면모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나름의 미적인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비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그 인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비평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마다 그 취향이 다 있죠. 대개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친구를 그 사귈 때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명백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경우에 사익감을 고른다, 신부감을 고른다 할 때 어느 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 집안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할 때 사이가 지금 현재 어느 직장에 다니고 그다음에 어느 대학을 나오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그 집안의 내력이죠. 내력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비평을 하는 게 역사주의적 비평 방식이에요. 역사주의적 비평 방식의 경우에는 문학 작품을 쓴 그 작가의 삶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어느 대학의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 학교 다닐 때 친구는 누구였고 그리고 또 그 누구와 결혼했는가 이런 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작품과 비교를 해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역사주의적 비평 방식을 취하게 돼 있죠. 이런 것처럼 비평의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선 비평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평의 방법을 문학 비평의 기준이라고 해서 고전 비평, 주관적 비평, 인상 비평, 창조적 비평, 사회주의적 비평, 정신 분석적 비평, 신화적 비평, 신비평 이렇게 나누어서 그 비평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난 그 많은 비평 방법 중에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문해 비평론이라는 책인데 요 책에 나와 있는 이 책이 나온 거는 1982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넘었죠. 50년 가까이 됐죠. 40년 됐나? 40년 전에 나온 이 책인데요. 이게 한국문학비평가협회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것에 보면은 여섯 가지로 비평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주의적인 비평, 사회문학적 비평, 심리적 비평, 그리고 원형과 신화 비평, 형식주의 비평, 그리고 해석적 비평 이렇게 해서 6가지의 비평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이 돼야 될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누구를 사귀었고
배우자는 누구고 자식은 누군가 이런 걸 조사를 통해서 그 작품과 비교를 하는 경우, 이건 이제 역사주의적인 비평 방식이죠. 이걸 많이 한 게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이상, 그 오감도나 날개를 쓴 그 이상의 경우에는 역사주의적 비평으로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살았던 삶과 그 다음에 그것이 작품 속에 나와 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그 비평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은 고전 비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닥다리죠. 옛날에 하던 방식을 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인간, 그 사람이 그 인간의 어떤 삶, 그 인간이 살았던 어떤 삶의 궤적을 따라서, 그리고 그 궤적에 따라서 작품이 어떻게 반영돼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회문화적인 비평인데, 사회문화적인 비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듯이 문학작품의 경우, 특히 그 소설의 경우에는 그 시대를 반영하죠. 반영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1980년대에 두드러졌던 것이, 김인식 선생이 얘기를 했어요. 1980년대에 나왔던 소설들은 작가가 쓴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써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1980년대에 나왔던 소설들이 당대의 사회 상황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나왔던 소설들이 그 잘 알듯이 월남전 소설이나 아니면 운동권 소설, 노사 분규 소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반도 남북 분단의 문제를 다뤘던 소설, 이런 것들이 주로 80년대 소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를 반영하는 소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학작품이 그 시대와 그것을 썼던 시기, 그 시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방식이 그래요. 그게 이제 사회문화적 비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이나 아니면은 그 작가의 그 행적, 예를 들어서 운동권 인사였다면, 운동권적인 작가였다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 작품 속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문화적 비평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 인간을, 그 작가를 분석하고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심리적 비평입니다. 심리적 비평은 여러분 잘 알듯이 그 프로이트나 아니면 칼 융이나 라캉의 그 심리학을 원용해서 작품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이나 성격, 그리고 또 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역사주의 비평과 사회문화적 비평과 심리적 비평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잘못 맞추면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쓴 작품이 그 시대의 역사를 반영한 것이 아닌데 사회문화적 비평의 방식으로 쓰면은 그 작품이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떤 비평가의 경우에 그 사람의 전공이 이제 플로이드였습니다. 플로이드의 심리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탁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걸 알고 있는 분인데, 그 사람의 경우는 모든 문학 작품을 심리적인 비평 안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비평문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가 이제 원형 및 신화 비평입니다. 원형 및 신화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것, 그 문학작품이나 인간의 삶이나 인간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화가 있고 원형이 있다. 신화 속에 나와 있는 원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은 삼국유사에 나오고 있는 인간형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형들을 그 인간형들을 가지고 작품을 분석해 나가는 방식이죠. 다시 말하면 그 신화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들이나 아니면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인간의 어떤 삶이 원형이다라고 보고요. 그것에 맞춰서 작품이 쓰여졌는가, 쓰여지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형식주의 비평인데요. 형식주의 비평의 경우에는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포멀리즘이나 아니면은 그 언어학파, 그 다음에 구조주의, 그리고 신비평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주의 비평인데, 이 형식주의 비평은 내용보다는 어떤 표현 구조나 형식의 문제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잘 알듯이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동안 많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형식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내용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형식이 내용을 만들고 내용이 형식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형식주의 쪽의 경우는 내용에 관한 절망감 때문에 형식 쪽을 중요시 여겨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미적인 어떤 형식미가 그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관심을 두고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으로 비유를 하면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라든지 그 다음에 외관적인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인간을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복을 입을 때하고 편하게 양복을 입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청바지 입을 때가 다르고요. 한복을 입었을 때, 정장을 했을 때 다르잖아요.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는 형식주의 비평을 중요시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을 비평하는데 이제 바로 그거죠. 어떤 사람의 경우는 외모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나 그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심주의 비평이나 아니면 역사주의 비평 쪽을 선호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보다는 보여진 형식이나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형식주의적인 비평 쪽을 더 선호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내용과 형식은 두 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용은 형식을 지배하고 형식은 내용을 지배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을 판단하는 경우도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외모적인 것과 내면적인 모습을 같이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의 경우는 외모적인 것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외모적인 것, 예를 들어서 내면적인 것이 외모로 다 표출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을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를 나름대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형식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것, 이건 상당히 중요한 비평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해석적 비평입니다. 해석적 비평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비평의 기능은 감상과 그 다음에 해석과 그 다음에 평가와 그리고 방향 제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해석적 비평의 거는 그 작품을 해석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내가 많은 작품들을 봤지만은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장길산이라고 하는 장길산이라는 소설이에요. 그 전에 장길산이라는 소설이 해금되지 않았을 때 지하로 돌아다녔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장길산이 신문에 연재됐던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문에 연재됐던 것들을 프린트해서,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던 것이 돌아다녔을 때예요. 그때 이제 장길산이라는 소설을 봤는데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이 우리가 쓰는 어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썼던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썼던 그 언어들이 많이 있었던 거. 그리고 또 벽초 선생이, 그러니까 장길산의 저자인 벽초가 가지고 있는 어휘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휘에 대한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문장이나 어휘나 그 다음에 그 작품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석해 나가는 비평. 여기에서는 디테일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석적 비평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해석적 비평의 경우는 형식과 내용을 통합한 그런 통합적인 비평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비평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문학작품을 비평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작품에 맞는 비평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미적 관점에 따라서 비평의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나의 경우는 이 많은 작품 중에서 선호하고 있는 비평 방식은 그 원형 및 신화 비평 쪽을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형식주의 비평을 나는 선호한 편인데요. 그러니까 그 원형과 신화 비평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인간형의 모습이 신화를 원형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를 원형으로 봐서 그 원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비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학 비평의 방법론은 학문으로서의 그 문학적 연구 방법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 학술 논문을 쓰는 것도 이 비평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심리주의, 역사주의적인 문학 연구 방법 있고, 그럼 사회문화적인 연구 방법이 있는 것처럼 비평과
그 다음에 문학의 연구 방법론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문학 비평의 방법론은 문학 연구가나 비평가에 따라서 다르게 그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변할 수 없는 문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다뤄질 수도 있어요. 역사주의 비평 쪽에서도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이 그 인간이 그 작가나 작품 속에 나오는 인간이 예를 들면 명망이 있는 사람이다. 명예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게 아닌 돈이 많은 사람을 그 높은 미적인 인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비평의 방식이 이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죠. 나는 어떤 측면에서 앞에서 내가 선호하고 있는 거는 원형 및 신화 비평이라고 했지만, 내게도 이렇게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주의적 비평 쪽도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설을 평가할 때는 역사주의적인 어떤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80년대에 발표됐던 작품이나 90년대에 발표됐던 작품의 경우에도, 아니면 21세기에 발표됐던 작품들의 경우에도 이 작품이 그 당대를, 그 시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학 작품을 비평을 할 때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을 비평할 때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법론은 인간과 삶을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또는 인간과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 적용도 그에 따라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그 배경이나 학벌,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 그 자체를 보는 것이죠. 나는 오래전에 이제 사위를 얻었어요. 사위를 얻었는데, 사위를 보는 관점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사위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엇을 전공하느냐, 그것보다는 그 사람 그 자체를 더 중요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죠. 인간성이 어떤가, 마음씀이 어떤가, 이런 쪽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느 대학에 나왔고 무엇을 전공했고 어떤 아버지를 두고 있는가는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 사람 그 자체로 봤습니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문학 비평 속에서는 신비평입니다. 신비평이 그렇습니다. 신비평은 어떤 사람이 썼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 작품 그 자체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가의 역사나 이런 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미적인 측면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신비평이거든요. 이렇듯이 그 사람은 인간을 파악하는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을 비평하는 데에도 바로 여기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비평의 방법론에 대해서 비평과 작가의 작품에 따라서 맞추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그 작품을 바라보든지 간에 그 나름대로의 우월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점이 있고 높이가 있죠. 수준 같은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인간의 외면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적인 쪽에 관심을 두고 있더라도 그 내면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문학작품에서 문학 비평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비평가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더 중요한 것이죠. 비평가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에 따라서 그 작품이 새로운 어떤 영역이나 새로운 부분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작가나 시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비평가들이 발견해낼 수도 있거든요. 작품이 어느 점이 좋고 어느 점이 나쁘다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그것에 대한 미적 가치를 비평가들이 발견해 줄 때, 시인들은 비로소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라고 할까? 자기 정체성을 알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비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비평의 방법을 6가지를 얘기를 했지만은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인간을 파악하고 인간을 비평하고 새로운 어떤 그 관점에 의해서 그 문학작품을 평가를 할 때 그 방법이 바로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점이죠. 창작적이었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평가하지 않은, 그리고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론을 가지고 그 작품을 바라봤을 때 새로운 어떤 비평 방법론이 나오지 않겠나. 다시 말하면은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이 아닌 어떤 새로운 시각에 의해서 인간을 바라볼 때 그 작품은 창의적인 작품이 되지 않겠나. 다시 말하면 창의적인 비평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간을 비평한다라고 하는 거대한 제목을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앞에서는 삶을 비평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누구도 인간이나 삶에 대해서 비평할 수는 없어요. 비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인간이나 삶의 모습을 비평할 뿐이고, 또 하나는 어떤 엘리오트가 얘기한 것처럼 심미 태도, 그 작가나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미 태도에 대한 비평, 그리고 그 심미 태도에 대한 어떤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문학 비평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 문학 비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기회가 있으면은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